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대가의 어깨입니다. 오늘은 광순의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뵙고 많이들 익숙하실 텐데 그 업체가 낯서실 것 같아요. 엠모증권사의 이광수 애널리스트 이렇게 소개를 드려야 아마 많이들 익숙하실 것 같은데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예, 이름은 광순의 복덕방이고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수수료 싸게 해주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독립 리서치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리서치 부동산 회사. 시장을 예.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리서치하는 그런 뭐 좀 거창하게는 회사를 만든 거고요. 네. 그래서 올해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사 퇴사하고 광순의 복덕방을 차리신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인데요. 사실 제가 애널리스트 한 20년 동안 주식과 부동산을 분석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투자를 하면 어쩌면 세상이 더 좋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순의 복덕방의 모토가 투자를 통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좀 잘하게 도와드리고 그리고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특히 한국의 부동산 정보는 굉장히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요. 그러니까 정보의 양산 주체가 대부분 건설사들이 만든 협회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이 좋을수록 돈을 버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2020년과 21년도에 영끌이 엄청 많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의 비대시성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더 균형 있는 정보와 리서치를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회사를 나와서 그리고 이렇게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잠깐 그 인터넷에서 찾아가서 자료들을 좀 봤는데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고 읽으면서 계속 읽게 되더라고요. 예, 굉장히 재미있는 자료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앞으로 그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께 많은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드릴 독립 리서치로 돌아오신 이광수 대표님과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내 집 마련 때는 언제인가? 네, 늘 뭐 고민이긴 합니다만 이 주제를 새삼스럽게 가지고 온 건 9월 초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돌아온 2030. 부동산 시장의 2030 세대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30대 이하 청년층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2년 반 만에 최고치였다.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 30대 분들이 다시 한번 내 집 마련에 나서기 시작하는 그런 움직임이 9월에 2년 반 만에 이렇게 좀 뚜렷하게 보이는 모습이었고 생애 첫 매수자도 늘어났다. 이런 기사가 좀 나오더라고요. 제시하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니까 저는 이 대목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인간은 평등한 존재로 태어나지만 사회가 평등을 잃게 만들고 결국 투자가 다시 평등한 기회를 주는 도구다. 이거 어디 나오는 이야기인가요? 직접 쓰신 건가요? 아니요, 이건 어디 책에 나오는 말인데요. 제가 네. 좀 각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아까도 뭐 20, 30대 말씀하셨지만 이게 투자로 세상을 본다는 건 다른 앵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 30대가 산다는 뉴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그렇죠. 자산 가격이 뭐냐면 누군가 높은 가격에 계속 사줘야 사실 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20, 30대가 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계속 오르려면 10대가 사줘야 돼요. 사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이런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 왜곡되면 이제는 새로운 수요자가 시장에 들어오고 있어 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럼 그 다음에 수요자는 누구지? 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강조하는 게 뭐냐면 투자로 보는 건 그냥 지금 현상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의 이면도 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보다도 전망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최근에 그런 시장의 흐름도 제가 좀 우려 있게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주식, 채권, 부동산, 달러, 원자재, 부동산, 달러, 원자재, 주식, 채권 이 가운데서 어떤 것부터 투자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 이 중에서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지시기 시작한 게 코로나 팬데믹이었거든요. 정말 저도 그동안 뭐
거의 20년 가까이, 아직 20년은 안 됐습니다만, 예, 그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처럼 진짜 투자에 관심이 많아지신 시기가 있나 싶을 만큼 유튜브 덕분인가? 이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정말 많이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여러 책들도 많이 보셨어요. 근데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는 부채가 너무 많은 그 내 집 마련은 부채라고 좀 인식을 해야 된다. 내 돈을 벌어주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또 주식 위주로 하는 그 월가로 떠나는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 책에서는 또 내 집 마련부터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거기 들어있어요. 대표님은 어떤 것부터 해야 된다고 보실까요? 내 집 마련부터일까요? 그게 이제 개인마다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터 린치처럼 돈 많은 사람들은 내 집 마련 먼저 하겠죠. 근데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청년 세대가 제가 내 집 마련부터 하세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높은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부채라든가 아니면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마다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어떤 자산을 고집하는 것보다도 쉽게 말해서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게 돈을 나한테 벌어줄 건가? 그거 먼저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경계하는 건 뭐냐면 자산 배분이에요. 자산 배분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뭐 채권 10%, 주식 20%, 부동산 60% 이렇게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조금씩 한 달에 뭐 50만 원씩, 100만 원씩 투자하는데 거기서 자산 배분을 한다? 그건 사실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투자를 하시고 자기 역량이 되는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그중에서도 이제 시장의 변화를 잘 보시면서 지금 시장에서 나는 내 상황과 맞춰서 어떤 자산을 투자해야 되는가 해서 유연하게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주식만 분석하시는 분은 주식 투자가 최고다. 뭐 부동산만 하시는 분은 부동산이 최고다 하시는데요. 저는 다 해봤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때 맞는 투자나 나에게 맞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계속 강조하지만 유연하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투자 자산을 찾는 거는 결국에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저희가 잘못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나는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자꾸 시장하고 배우려고만 해요. 저희가 아무리 워렌 버핏 책 많이 읽어도요. 워렌 버핏처럼 될 수가 없어요. 왜? 내 자신이 워렌 버핏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워렌 버핏 책만 읽고 있단 말이죠. 그러실 필요가 없다. 나 자신이 내가 뭐에 흥미가 있고 나의 자산은 어떤 상태고 나에는 어떤 게 약점과 강점을 갖고 있는지 이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피터 린치 책이나 워렌 버핏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이게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공부도 메타인지가 높은 분들이 사실은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투자도 여러분들 메타인지를 좀 잘 높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라. 좀 냉정하지만 네. 그게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 오늘 부동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투자 전반의 얘기로 가버렸습니다. 내 집 마련부터 하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지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왜 이게 네. 중요하냐면요. 지금 예.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어쩌면 우리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고 있어요. 그 장세 판단은 어떻게 하실까요? 상반기에 근데 바닥을 잡고 좀 올라서는 모습들도 그 서울 지역 중심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바닥은 아직 아니라고 보실까요?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저희가 투자를 할 때나 내 집 마련할 때 미래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미래를 예측하려면 지금 현재의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를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일시적으로 가격이 떨어졌다가 회복한 이유는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오르면 사실은 다시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지니까 시장에 아까처럼 새로운 수요자들이 들어오고 정책이 붙으면서 가격이 올랐는데 네. 사실 가격이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수요는 다시 줄어들 거고 그리고 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은 다시 하락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부동산을 보면. 여기에 또 금리 부담까지. 지금 미국에서도 금리를 일단 여기서 멈추더라도 조금 더 올릴 여지라든지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금리라는 건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필요해요. 여러분 올해 상반기 한번 보세요. 어떤 얘기들이 많았냐면 금리 내려갈 거다. 다 내려갈 거다 그랬어요. 전문가도. 근데 그게 맞았습니까?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걸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 얘기는 왜 드리냐면 사실은 금리나 매크로한 거시경제 이슈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이 또 바뀌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금리 안 올라간대. 아니, 안 내려간대. 계속 고금리 유지된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리를 내가 예측하고 예를 들면 올해 상반기에 금리가 떨어질 거야, 앞으로. 그래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 산 분들은 그 과정이 틀렸다는 거예요. 금리를 예측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거는 과감하게 배제해야 돼요. 그래서 막 이게 듣기는 좋아요. 금리 전망하고, 뭐, 미국의 연준 얘기하고, 재미는 있죠. 근데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파월 연준 의장 그 워딩을 직접 계속 들으셨으면 네.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생각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그널을 한 번도 준 적이 없거든요.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계속 데이터 보고 가겠다고 얘기를 했지, 금리를 어느 순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걸 해석하는 그렇죠. 거죠. 그 해석을 그러니까 예측하고 해석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 파악을 해서 이 원인이 앞으로 지속될 것까지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무리한 전망이 들어와요. 자기 의지가 표현돼. 예. 그러니까 사실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고, 대표적으로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올해 상반기까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네. 지속되기 힘들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 외로 가잖아요. 그 상반기 그 끝 무렵 9월에 아까 말씀드린 2030 매수세 같은 경우도 사실 정책적으로 올해 초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가 되면서 좀 영향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그동안의 하락 원인과 현재 여러 가지 수급 그리고 정책들 해석을 하면서 원인 분석을 하면서 예측 가능한 수준의 현재 포지션 어떻게 가져갈지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가운데서 입주 물량 전망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입주 물량을 분석하는 게 절대적인 요소일지도 궁금하고요. 또 내년 입주 물량이 올해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시나요? 일단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런 건 예측할 수 있는 분야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건설사들이 분양을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못 하니까 당연히 향후로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겠죠. 중요한 건 근데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오르겠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대부분의 또 얘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재화 가격이라는 게 공급만으로 결정됩니까? 수요가 중요해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 결정하잖아요. 공급이 줄더라도 수요가 더 많이 감소하면 가격은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서브프라임 오니까 건설사들 다 망했잖아요. 그러면서 심지어 지금보다 더 입주 물량, 인허가 물량, 공급 물량의 70% 이상 감소해요. 그러면서 2009년도에 대부분 도배했던 뉴스나 전문가들 얘기가 2, 3년 뒤에 집값 오른다. 입주 물량 감소해서. 그런데요, 2010년, 12년, 13년도에 다 집값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수요가 한국에서 급감하고 있습니다. 왜 급감하고 있냐면 부동산 수요는 투자 수요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는 전국에서, 우리는 갭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끼고 사는 사람들이 2만 명이 채 안 됐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이게 23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갑자기요, 4년 만에 10배가 증가해요, 투자 수요가. 그러니까 이것처럼 가격의 변동성을 만드는 건 투자 수요예요. 근데 지금 투자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요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이 오르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주식을 많이 하시니까 이게 똑같아요. 한국의 부동산도 투자 자산화 돼 있어요. 그러면 주식하고 유사하게 돼 있죠. 삼성전자 주가가 빠지는데 공급이 증가해서 빠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유증한 게 아니잖아요. 주가가 왜 빠집니까?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투자 자산은 그래서 수요가 중요한 거예요. 네. 공급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습니까? 삼성전자는 유증을 안 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오를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공급이 없으니까, 그죠? 유증을 안 하니까 가격은 오를 겁니다. 이런 얘기 주식시장에서 하면 바보 취급받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꼭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착각하기 쉬워요. 입주 물량이 감소하긴 하지만 현재 그 수요 자체가 굉장히 위축돼 있고 그리고 투자 수요는 부동산 시장에서 좀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계속 줄고 있죠. 계속 줄어들고 있고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보셨는데 네. 투자 수요가 빠져나간 원인은 첫 번째로 꼽는다고 돈을 못 있을까요? 버니까요. 지금 부동산에서 시중금리에서 5%씩 정기예금 하면 받는데 지금 서울에 아파트를 사서 1년에 5%씩 오르겠습니까? 처음에 취득세 내야죠. 맞아요. 뭐 양도세도 있죠. 5%씩 오르겠어요? 어떠세요? 앵커님. 세금에다가 대출받은 그 금리 투자자들은 인상까지. 영리하단 말이에요. 예. 절대 투자 목적으로 지금 집을 살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은 실수요자들이에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겁니다. 네. 예.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상승하고 있어서 갭 투자도 좀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들이 요즘 좀 많이 보이던데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거 월별로 상승하는 건데 사실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회복하는 일종 기저 효과가 있는 거고요. 전세 가격이 또 계속 오르긴 좀 힘들어 보입니다. 갭 투자가 이어지려면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도 전세 매매 비율이 상승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세 가격이 오를 때 매매 가격이 떨어지거나 안 네. 올라야 돼요. 네, 지금 네, 네. 근데 올해 같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갭 투자가 의미 있게 들어오긴 되게 힘들다는 거고 또 하나 뭐냐면 여러분 이제 전세 가격을 보실 때 2년 전과 비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갱신이 2년 만에 돼가는 거죠. 월별로 전세 계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전세 가격이 의미 있게 오르고 있다고 판단할 수는 좀 없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은 내 집 마련을 당연히 집값이 빠질 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좋은 기회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되게 올 수 있다고 전 예측하고 있고 네. 그러면 집값이 빠졌을 때 내 집 마련 하면 됩니다. 네, 정책과 또 금리 또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정책 금리인데요. 일단 좀 금리 얘기 저희는 금리 얘기를 많이 하니까 관련한 발언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완화했던 부동산 규제책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부동산 규제책을 좀 더 강화해서 가계 부채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안 잡히면 금리 인상을 고려할 시기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 문제시하면서 이게 정부 정책 가지고 안 되면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최근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와 또 현재 금리 수준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도 이거죠. 저희가 정부 정책을 예측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정부 예측을 어떤 식으로 개념 규정을 하냐면 이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절대 안 빠뜨릴 거야. 그리고 계속 부양책을 쓸 거야. 이런 어떤 그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그게 실현됐죠. 보금자리 존리라든지 규제 완화가 대폭적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계부채가 급증하다 보니까 거시경제 위험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특례보금자리도 이제는 일반 없애고 뭐 50년 만기 이런 것도 규제하기 시작하고 사실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들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들으냐면 예측과 다르게 간다는 게 되게 리스크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도 이게 거시경제가 전체가 흔들리면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할 수밖에 없구나. 대출 규제. 그러니까 사실 그게 한계점을 노출시킨 거죠. 이게 시장에 미치는 신호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더 이상 나올 정책도 없어요. 정책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특례보금자료이 30조 원이 나왔는데 또 다른 특례보금자료이 나오려면 이거보다 더 규모가 커지든지 혜택이 커져야 시장에 영향을 미쳐요. 그게 정책적 효과예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한계점이 너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전 1,700조가 넘어가고 있고 지금 이미 경매가 증가하고 있어요. 못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 부채를. 네. 그래서 더 이상 부양책이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실망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 정부는 계속 집값 올려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규제를 하지?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아까 이제 금리 얘기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금리를 지금 아까 되게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께서 되게 흥미로운 말씀하셨는데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면 금리를 올릴 거다. 이게 사실은 그럼 뒤통수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라는 게 어떤 특징이냐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인 걸 해야죠. 그렇잖아요. 가계부채가 증가하지 못하도록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그분도 명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분이 아니면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뭔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네. 그게 저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한국의 중앙은행이. 왜 저럴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거시경제가 틀어지고 있거든요. 환율도 변동성이 그래서 커지고 시장 금리는 엄청 오르고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물가는 오르고 그래서 서민들만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정책을 판단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네. 어쨌든 금리의 그런 정책 자체가 지금 시장의 또 다른 교란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 불확실성이 커져서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네,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 가운데 하나의 키워드는 양극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과 또 지방의 그 부동산 분위기, 특히 분양 시장에서 차별화가 극심하게 나타났어요. 서울은 완판되는 쪽도 좀 많았었는데 지방은 그렇지 못하고 미분양이 쌓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인 동향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일단 가격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빠지다가 가격이 빠지니까 다시 정부의 뭐 이렇게 규제 완화라든가 대출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시장이 또 유동성이 확대되고 아까 그런 기대감이 적용되면서 시장을 회복시켰는데 가격이 이제는 좀 상승 반전했는데 이게 지속되긴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처럼 양극화 뭐 지방하고 서울하고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건 사실은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변화는 아니다. 양극화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번 분양, 올해 분양에서 더 느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서울은 완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물가가 올라가니까 앞으로 이제 건축을 하는데 비용이 더 늘어날 거다. 그리고 뭐 순살자이 뭐 이런 사태들로 인해서 그 건설사들이 좀 더 비용을, 아파트 건설하는 비용을 높이면서 분양가를 더 높이지 않을까? 이런 좀 약간 불안 심리 때문에 빨리 분양을 받아야지. 이런 수요도 있었다고 그건 하더라고요. 이제 분양 시장의 양극화고 예. 유통 시장의 양극화는 항상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분양 시장의 양극화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네. 실수요가 사실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많기 때문에 지방보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요즘에 보시면 고분양가 아파트들이 청약은 잘 되지만 계약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문제점으로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 네. 분양가도 좀 기다리면 하락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분양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건설사와 시행사의 이익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안 좋아지면 이익을 줄일 거 아니에요. 그럼 분양가가 떨어지겠죠.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분양가가 뭐 철근이라든지 시멘트 가격이 올라서 분양가는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파트가 대부분 이익이 그 비용 중에서 가장 높은 게 이익이에요. 비중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이익이 20%에서 25%고요. 땅값이 토지비가 40%고 나머지가 건설비와 금융비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과 이익이 줄어들면요.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러면 당연히 분양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미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고요. 네. 부동산 경기 아직 바닥을 찍은 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다는 의견으로 종합이 되는데 재차 하락장의 분위기가 짙어질지 내년도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포인트 말씀해 주세요. 이미 거래가 안 되기 시작했고요. 이미 일부 지역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폭이 더 커질 것 같고 네. 사실 관건은 이거예요. 매도 물량.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얼마의 매물을 내놓느냐. 그런데 지금 매도 물량이 서울 아파트는 7만 6천, 7만 7천을 가고 있고요. 역대 최고 물량이거든요. 아, 네. 예, 이렇게 되면 사실은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서 처음에는 매도 물량만 증가시키겠지만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격을 낮추겠죠. 그러면서 가격을 낮춰지면서 수요가 준 상태니까 가격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 집 마련 전략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평균적으로 내 집 마련하는 그 연령대가 몇 살인지 아세요? 몇 살입니까? 요즘 많이 낮아졌죠. 대표님은 혹시 언제 저는요, 네. 35살 때. 빨리 하셨네요. 네. 30대 후반 정도더라고요. 지금 비싸져갖고 좀 늦어질 수도 있겠고요. 뉴욕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37, 8, 이 정도 나이가 평균적으로 첫 내 집 마련을 하는 시기이더라고요. 아직도 내 집 마련하지 못하신 20대부터 50대까지 포함해서 전략을 좀 세워본다면 어떤 조언 주시겠어요? 세대별로 전략이 따로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시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무조건 집값이 떨어질 때 사자. 집값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식처럼 계속 빠지지 않습니다. 주식은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빠지죠. 왜냐하면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까지 떨어지면 더 이상 안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 내 집 마련하신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가 가장 저점이냐면 부동산 가격이 충분히 떨어졌을 때 신호가 나타나는데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시점인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장의 변화를 계속 보시면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집값이 떨어졌는데 유상의 거래가 조금씩 돼요. 그러면 그때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번에 경험하셨죠? 불펜은 없습니다. 그게 강남이건 어디건. 집값은 다 빠졌고요. 그 빠질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몇 년 사이 부동산 시장의 바닥을 잘 잡는 내 집 마련 전략 성공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